크게 보는 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게 되는 고려대학교 정보보대원 윤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요 사업 설명회가 일단 4월 20일 날 있을 마감 관련해서 이 사업에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원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공유해서 좀 다른 분들도 이게 어떠한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싶은 것들은 좀 뽑아서 Q&A 슬라이드를 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온 것들에 대한 답변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바로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목적, 그다음에 프로그램 안내, 그다음에 지원 사항, 그다음에 신청하고 선발 절차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파견 전후의 유의 사항, 그다음에 이제 Q&A 아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길죠? 그래서 원래 사업 추진 목적 그래도 거창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분야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과정당 매년 30명 규모의 우수한 국내 석박사생 등을 선발한 후 6개월간 파견하여 이론교육 수강을 하고 단체 과제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년 30명씩 향후 앞으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CMU랑 어디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AI 쪽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 사이버 보안 쪽으로는 아직 사업이 없어서 이제 그거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의 실질적인 목표, 어떤 취지는 사실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 다양하게 있었지만, 사실 과기정통부가 한영 디지털 동반관계 파트너십을 2023년 11월에 이제 영국 하고 이제 진행을 했고, 그거의 한 일환으로 지금 저희 이 사업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랑 이제 어떤 협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왔고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대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좀 해외의 어떤 선진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연결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까지 양상되는 그런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결론적으로는 국가 사이버 보안 경쟁력을 강화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안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명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9월 초부터 2월, 어찌 보면 2월 중순 아니면 2월 말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2월 중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파견되는 거는 9월 1일쯤에 시작하니까 8월 말에 마지막 주 그쯤에 아마 파견될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머물고 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 인원은 3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30명을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30명을 올해 보내고, 내년에도 또 30명 보내고, 내후년에도 30명 보내고,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저희는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고요. 저희 고려대는. 그다음에 실질적인 교육은 옥스퍼드 대학의 켈로그 칼리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켈로그 칼리지가 옥스퍼드 대학의 켈로그 칼리지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컴퓨터 시큐리티, 그러니까 정보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버 보안에 꽤 유명한 교수진들이 요 켈로그 칼리지 소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요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분들인데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약간 학교 시스템이 다릅니다. 일반 대학들하고. 여기는 이제 디파트먼트가 있고 칼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칼리지 소속인 교수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사이버 시큐리티 교수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및 평가는 일단은 옥스퍼드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제, 퀴즈, 프로젝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도 이분들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계속 열심히 하고 실력 있는 애들을 많이 좀 선발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물은 켈로그 칼리지에서 일단은 교육과정 수료증, 그 다음에 성적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이제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학점 인정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소속된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행정마다 아마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필수 3과목 수강 및 캡스톤 프로젝트 코스 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과목 5과목, 그 다음에 캡스톤 이렇게 있어서 총 6과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5과목 중에 3과목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 3과목 오픈하는 거는 옥스퍼드 그 켈로그 칼리지의 그 교육진의 그 어떤 사정에 따라서 올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열고 뭘 열고 뭘 연다 하면 3과목이 열리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딱 정의가 된 건 아닌데 일단 저희가 1월 달에 갔을 때 제가 요청은 드린 거는 시큐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우리나라 따지면 보안공학 같은 건데 저거는 좀 필수로 열어주시고 People and Security랑 Design for Security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와이어리스 시스템 시큐리티랑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과목 여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제안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과목을 가지고서 이 5과목을 자기네들이 열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자기네들이 교육은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맞는 거라 저희가 꼭 이걸 열어달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번이 첫 해라서 저희가 이제 푸시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가셔서 공부하시고 봤더니 어떤 부분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의 CS 디파트먼트 보니까 이쪽에 어떤 과목이 되게 잘하는데 아니면 지금 켈로그 칼리지 보면 제가 좀 이따가 교수진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이런 강의가 좀 수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아니면 저희 운영진 이메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대로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할 때 수업이 요것보다는 요런 과목, 왜냐면 요런 과목 너무 제너럴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보다는 깊이 있게 요런 거를 여기 교수진 이 사람 이쪽 동네 완전 탑인데 이 사람한테 난 이런 거 듣고 싶은데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꼭 어필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할 때도 다시 협상이 되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제 푸시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이쪽에서 제안한 거에 일단은 따라가는 형태가 첫 해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걸 해주세요. 이게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은 현재는 요 모델로 그냥 갑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걸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정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5과목 중에 3과목이 선택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핵심 개념과 기술. 그래서 아까 보안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안 정보를 한다 하면 보안공학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탑재되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People and Security에서 HCI, 사람과 휴먼에 대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Design for Security, 아키텍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시스템, 무선 시스템 관련된 거,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런 건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칼리지에 있는 교수진들이 자기네들이 잘 하겠다 싶은 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 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캡스톤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세 과목을 듣고 동시에 뭐냐면 캡스톤을 하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캡스톤은 거기에 이제 담당 교수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한 명이 이제 맡아서 여러분들을 뭐 팀별로 할지 개인별로 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거라서 전적으로 맡겼어요. 근데 어쨌든 캡스톤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캡스톤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세 과목, 그다음에 캡스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죠? 네, 지원 사항은 이미 그 공고 나간 부분에 있는 것처럼 교육비, 그다음에 체재비 일부, 여기 이제 체재비라고 되어 있죠. 체재비 일부, 항공료, 비자 발급 비용, 여행자 보험료를 지원하며 총 5,500만 원 수준 지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은 6개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비인데 이 교육비가 5,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교육비 부분이 되게 세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외국, 그러니까 자국인에 대한 교육비는 싼데 해외 외국인에 대한 교육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체재비는 요거는 저는 저 마음 같아서는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국가 정부 과제라 일단 6개월간 옥스퍼드 대학, 그러니까 옥스퍼드 현지 체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월 원화로 정액 지급하고요. 그래서 이제 실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경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라는 점이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이미 그 CMU 서강대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운영 A의 그 CMU랑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재비는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이제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환율 변경 및 추가 비용 발생이 시에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료는 일단은 저희가 항공권은 여행사를 통해서 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구매를 해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개별적인 항공편 변경이랑 뭐 좌석 클래스 이런 거는 저희 운영센터한테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왜냐면 저희가 여행사를 연결을 시켜드리면 여행사랑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그 여행사는 저희한테 그 얼마 몇 명을 보내서 얼마를 저희 필요하니까 비용을 달라 하면 저희는 그것만 이제 청구하는, 그러니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왜냐면 저희가 이 항공편 이런 거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전문가분들하고 연결시켜서 좀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비자 및 보험은 일단은 영국은 어찌 보면 무비자로 6개월 가능하긴 한데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비자를 발급받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6개월이라고 했지만 약간 뭐 늘어날 수 있잖아요. 몇 지치라도. 그러니까 6개월 무비자인데 그냥 6개월에다가 플러스 1 자신이 모르게 머물렀다 그러면 문제 생기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냥 아예 6개월 아니면 좀 더 해서 비자를 받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비자 발급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영국이 의료보험은 사실 이제 공익적이긴 한데 그냥 무료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아예 해외 여행자 보험을 직접 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비용도 저희가 모두 다 지원을 할 거고요. 이건 뭐 여행사라고 했지만 뭐 향후에 보험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예 그냥 집단보험을 들어가고 각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생분들이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되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신청 자격은 일단은 대학원생, 청년 프리랜서,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은 국내 소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대학 입학 예정이에요. 후기생, 예를 들어서 후기 입학 예정 안 됩니다. 지원 자격.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 시기에 지원할 때 그때 재학생이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원 시기라는 게 뭐냐면 4월 20일까지잖아요. 그때 지원하는 그 시점에서 자기가 대학원생임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후기에 들어갈 교수님이 우리 연구실에 와서 입학 예정이다 뭐 그거 안 되고 무조건 학교에 지금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대학원생은 안 되고 일반 대학원생, 전문 대학원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겠지만 학과는 뭐 특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수학과건, 뭐 정보보건, 컴퓨터건, 전자과건, 뭐 문과, 뭐 아까 어떤 분 교육대학원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보호 쪽으로 사이버보건 쪽에 관심 있다. 누구나가 다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 프리랜서 이거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그래서 그 청년 기본법에 기반해서 해당하는 ICT 분야 프리랜서 증빙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 보호 조치가 종료된 대학원생, 석박사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 기간 중에 학적 상태가 재학 상태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요 학적 상태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보면 신청일로부터 선발 완료 시점 기준으로 휴학 상태 또는 졸업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요 말이 그 말인데 단 파견 기간 중에 휴학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9월 달부터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휴학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에 휴학을 한 상태에서 뭐 하거나 이게 신청하거나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학생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서는 휴학해서 하셔도 되고 갔을 때도 휴학 안 하고도 가셔도 돼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대 가점 내용이 있습니다. 우대 가점은 일단 자립 준비 청년, 그다음에 가점 비율은 2차 전형 배점의 5% 정도 가점을 드리겠다라는 거고요. 우대 가점 2는 과학기술 정통부의 인재 양성 사업 수혜자 중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한 경우에 또 2차 전형에서 5점 정도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 선정 과제를 수행했던 분, 그다음에 뭐 2024년 ICT 챌린지 수상자,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 뭐 한국정보과학회 한국 최우수학술대회에서 제일 저자로 발표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이 있을 때 나름대로 우대 가점을 좀 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 및 선발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집 공고 공고 나간 대로 4월 2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에 보면 이메일 어드레스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지원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질의사항이 있어도 그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서류를 지원서를 냈는데 잘못 낸 것 같아요. 그 이메일 주소로 다시 연락해서 이거 다시 뭐 해도 돼요? 뭐 이거 다 물어보시면 그쪽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 전형을 저희가 4월 30일 날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차 전형은 뭐 특별하게 뭐 거르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원 자격이 아까 그 지원 자격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지 않는데 지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서류에서 이제 탈락이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뭐 미비한 서류가 뭐가 빠졌거나 그러면 이제 미비인데 그거 아닌 이상은 1차는 기본적으로 통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실기 전형 2차 그러니까 아마 1차 때랑 3차 때랑 서류 제출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미 1차 때 자기가 생각할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자기 여기 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진짜 대학원생이 아닌데 지원했거나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1차 전형을 통과 못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면접 3차 때 서류를 좀 몇 개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내시면서 그걸 좀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면 그때 마지막에 뭐 3차 다 가갖고 서류 만들려고 하면 또 애매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미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도 떨어질 가능성은 많진 않다. 근데 이제 떨어졌다 하면 뭔가를 내가 서류를 못 냈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격이 뭐 안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2차와 3차는 사실 같은 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는 실기 전형, 그다음에 3차는 면접 평가인데 왜냐면 저희가 그 AI인가요? 그쪽은 지원자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정보부로 지원자가 저희가 AI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갖고 거기는 많으니까 하루에 다 못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충분히 하루에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 저 이튿날, 2개 날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2번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가능하면 하루에 다 보는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형은 5월 17일 날, 그 다음에 그 2차 전형, 3차 전형 같이 진행할 거고요. 실기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거 이제 뭐냐면 그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집을 드릴 테면 그 문제집을 드릴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직접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안 일반 또는 수학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정보 보안 일반은 그래도 정보 보호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거고, 수학은 정보 보호를 나는 안 했는데 근데 난 사이버가 요새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보고 싶고 옥스퍼드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과에 계시거나 또 그런 분들은 수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일단 저것도 2과목도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장벽은 높지 않게 저희가 디자인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각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까지 다 어느 정도 세팅해 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접 평가는 영어 능력, 연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운영진 이게 고려대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고려대 교수님들은 들어오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 저까지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타 대학의 교수님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분들을 아마 면접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평가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4일 날 아마 이건 예정인데 약간 땡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하루 이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선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온라인 교육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코세라로 좀 대체할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1차 서류 전형 뭘 준비하냐? 1차 서류 전형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오늘 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주말에 이거 좀 지원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그 추천서는 3차 때 받는 거니까 일단 내주시는 그런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출 서류는 일단은 1차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필수가 프로그램 신청서 스캔본 한 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소개서 국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스캔본 한 번. 그래서 이거는 저 이메일로만 다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대 가점 증빙 서류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 이제 추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청년 프리랜서이신 경우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그다음에 한부, 그다음에 2024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한부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확인서 한부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필수 사항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해당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씩만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복잡한 거를 요청을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이제 2차, 3차 때, 3차 때 특히 서류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 추천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감 전날 교수한테 연락했다가 교수가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미리 그냥 아예 그냥 1차 내실 때 좀 이렇게 컨택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2차 전형은 이제 요거 2차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차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가 내용은 1차 전형 합격자에 대해서 정보보안, 그 다음에 수학 중에서 과목을 선택해요. 시험에 응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자기한테 맞겠다, 자기가 더 편하다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 정보보안이다 그러면 정보보호의 기본, 이론에 관한 기초 역량 측정. 그래서 그건 저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모호해서 저희가 타겟을 어떻게 하냐. 그 일반적으로 정보보호 쪽 4학년을 마치면 그냥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뭐였고, 제대로 4학년 수업을 그래도, 그냥 아예 안 듣고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잘 따라가고 학생들과 잘 지내면서 잘 졸업했다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래도 이제 그 퀄리티를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알아보니까,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이 정보보호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시험에 정보보안 일반이라는 과목이 또 특정 과목이 있더라고요.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거 파트만 좀 문제를 내겠다. 보시면은 그렇게 막 너무 어렵고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라면 학부생들이면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학원생들이라면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나는 정보보호 쪽을 아예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거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수학이 제너럴한 것 같아서 근데 수학을 그러면 선형대수 문제를 내면 어떨까? 선형대수라는 게 뭐냐면 행렬연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렬연산 쪽의 문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너무 어렵게 가서 막 디컴포지션 막 복잡한 거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좀 요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있잖아요. 왜냐면 거기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보호 쪽으로 나름대로 일가견 있는 교수들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 막 뭐 수학적인 이야기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보로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 또 수학 관련과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작가나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 학문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할 때 일단 제가 볼 때는 선형대수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까. 용이하고 되게 프랙티컬리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형대수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시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전형 합격자. 이건 지원하시면 큰 문제 없으면 아마 1차 전형은 큰 문제 없으면 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원하시면 그냥 바로 2차 전형 한번 문제 한번 들러보세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요거는 그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좀 이따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시는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10시에서 12시 이때 진행을 할 거고요. 요 장소 같은 거는 저희가 1차 서류 접수를 하신 분한테 저희 아까 이메일로 직접 다 운영센터에서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할 거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시다.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난이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보안 그래서 출제 방식 및 난이도는 본 파견 교육은 옥스퍼드 대학원생과 동등한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볼 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표준화된 가장 대표적인 시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학부를 마친 학생들이 좀 해보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일단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시험의 난이도로 약 5문제 정도의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출제해보겠다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정보보호네요. 호가 빠졌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정보보호 산업기사 시험 과목 중 정보보안 일반 분야. 그 안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출제할 거고요. 보안 요소 기술, 인증, 접근 통제, 키분배, 프로토콜, 디지털 설명, 암호학은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학습 자료는 일단 여기 보시면 그 저희 홈페이지잖아요.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출 예상문제 2025 참고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참고 자료까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IITP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평가원인가요? 그쪽에서 좀 가능하면 자세하게 해서 학생들이 혼선 안 가게 뭘 공부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해달라고 해서 좀 저희가 가이드라인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이 정도면은 뭐 할 수 있겠다. 이거 좀 어렵겠다. 그럼 뭐 좀 더 공부하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수학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뭐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정보보호 쪽을 공부 안 해봤는데 막 해보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일반적으로 문과건 이과건 공대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기초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렬이론, 매트리스 티어럼, 그다음에 매트리스 티어리, 그다음에 리니어 이퀘이션, 뭐 벡터 공간과 선형 사상, 그다음에 고유값, 고유벡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공하는
선형대수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여기에서 이제 142개 문항을 딱 뽑아놨어요. 보시면은 개수는 142개라 되게 많아 보이지만 보면은 그만 딱 감이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럼 그 중에서 자기가 좀 어렵다 생각되는 거 한두 개만 좀 더 한 번 더 보시는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형 같은 날 이거는 3차 전형은 영어 소통 능력 지원 동기 및 연구 계획 등 옥스퍼드 대학 커리큘럼 이수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형 합격자 전원에 대해서 이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토요일 13시에서 18시. 그러니까 아까 2차 전형은 오전에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에 이때 총 5시간 잡았는데 맞죠? 5시간. 근데 이거는 이제 참여하는 면접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율이 될 겁니다. 장소는 어쨌든 서울 캠퍼스에서 할 건데 정확한 장소는 저희가 이메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타 면접 전 서류 필수 제출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요게 이제 1차 때보다 자료는 좀 많잖아요. 추천서, 학력관계 증명서, 영문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 증빙, 연구 계획서 등을 이제 이 목록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에 이걸 다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3차 전형 다 돼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1차 때 내시면서 좀 약간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는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실 거니까 3차 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추천서 같은 거는 추천서 뭐 지도교수다. 근데 이분 보냈는데 좀 답장이 되게 늦게 오거나 이런 분들이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발 절차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실기 전형 50점, 3차 면접 50점 이렇게 진행해서 상위 3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락이 존재를 해서 각 전형별로 뭐 1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아예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실기 전형과 면접 평가 점수의 합이 60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일정은 5월 24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이메일로 개별 통보를 할 거고요. 물론 날짜는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전 교육은 요거는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아까는 원래는 요 사전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코세라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해갖고 학생들이 가시기 전에 선발된 30명에 한해서 6월이나 7월쯤에 한 2주 정도 분량의 온라인 거를 들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요 부분은 코세라 요거는 좀 수강료는 본인이 개인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 역량 테스트 실시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이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갔다 온 뒤와 갔기 전에 어떤 차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아마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한번 하는 이 과정을 한번 거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파견 전후 유의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 단계에서는 일단은 최종 선발 이후에는 여행사랑 소통해서 비자 발급을 저희가 완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 여행사를 연결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여행사와 이제 비자 발급 같은 걸 다 미리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자 발급이 불가한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쉽게는 발생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여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파견에서 이제 제외되게 되는. 왜냐면 비자가 발급이 안 되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옥스퍼드 현지에서 체제하기 위한 숙소 탐색 및 계약은 파견 교육생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그쪽에 어떤 소스들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옥스퍼드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어디서 이제 집 같은 걸 구해야 되는지를 정보를
저희들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간다면 집을 하나를 쉐어를 하는 형태로 렌트를 하시는 게 되게 그러니까 세이브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원래 그거가 사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보낼 때 정부 아시겠지만 정부의 어떤 뭐 공무원이건 누가 그 사택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한 집에 그 한 방에 두 사람이 쓰거나 한 집에 세 명이 쓰거나 네 명이 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지 한 사람이 한 집을 지원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한 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약간 그 지원액이 그 매달 체류비가 좀 더 좋으면 더 많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이제 이 디자인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요 관련 숙소는 이런 사이트에서 아니면 이런 곳에서 한번 알아보세요라는 식으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이 정보는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문의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효과적으로 좀 안전하고 좋은 데를 알 수 있냐. 그리고 이런 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는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이런 데는 우범지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약간 학생들이 지내기에 괜찮은 데를 좀 추천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에서 방을 구하는 방법 같은 걸 좀 물어봐서 제가 그런 거는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방을 구하시는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의사항으로는 파견 교육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천재지변, 그 다음에 질병 등, 이런, 갑자기 파견 교육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 또는 발생 시에는 전문기관, IITP 및 주간연구개발기관, 고려대학교와 협력기관의 지침에 이제 따라서, 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요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무서운 멘트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어쨌든 30명이 가시잖아요. 근데 완전 단독행위로 막 움직이거나 수업 잘 안 듣고 막 또 이렇게 진행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쨌든 나라 세금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확실하게 저희가 전액 환수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견 교육 기간 중에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천재지변,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이제 최대 2주까지는 허용한다. 근데 이거는 증빙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은 저희가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체 저희가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항공료 지급은 여기서 나갈 때, 그 다음에 파견 끝나고 들어올 때,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안에서 중간에서 갑자기 뭐 사정이 있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이 1할로 계산돼서 만약에 잠깐이라도 한국에 한 2주, 아까 말씀드린 2주 들어온다. 그러면 2주만큼은 체재비에서 빠진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타 운영상 특이사항 발생 시 검토위원회 결과를 반영하겠다. 그렇죠? 말이 되게 갑자기 묵직해지죠. 근데 좀 요거는 내용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견 종료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견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본다 했잖아요. 갔다 오셔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했구나 이런 걸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 발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파견 종료 끝나고 나서 3개월 안에 파견 교육 기간 동안의 경험, 그다음에 학습 내용 이거를 발표회 형식으로 공유를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 이건 뭐냐면 아까 캡스톤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그것도 아니면 파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학술대 논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국내 국제 학술대 있잖아요. 어려운데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내 학술대라는 게 일반 학회들 그런데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외 학회 내셔도 되고, 아니면 저널에 내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어차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논문 하나 만드실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여기 저희 사업단에 저희 이름에 그런 걸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하고 본인 지도 교수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옥스퍼드 교수님하고 같이 하셔서 옥스퍼드 교수님하고 같이 나가도 돼요. 이름은. 됐죠? 그런데 단 사사를 넣을 때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옥스퍼드 파견, 여기 이제 사사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사업에 지원하에 내가 요 논문을 쓰게 됐다. 요거 정도만 넣어주시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실적 되는 거고, 나중에, 교수님들도 자기 지도 교수님들도 뭐 좋아하실 내용일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견 교육생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5년간 성과조사, 취업 여부조사 등 사업단과 전문기관의 자료 제시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갔다 오신 뒤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를 한 몇 년 지났는데 이분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이 사업을 갔다 왔더니 이런 데도 취업해서 이런 데도 나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거 정도 아마 보내서 지금 뭐 하세요? 하면 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업을 지금 제가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질문들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 물론 요거 Q&A 시간 요거 정리된 거 끝나고 나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건데 일단 이미 질문 들어온 것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국내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도 선발하나요? 그러면 요거는 국내 대학원생만 파견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국내 대학원생들의 글로벌 뭐 아니면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체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면 입국 일정은 현재까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근데 입출국 일자가 현재는 미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8월 말 출국으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말, 2월 말 귀국 예정인데 약간 2월 말에서 조금 더 당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옥스퍼드 대학의 수업이 뭐 2월 말까지 돼 있다. 그러면 아마 2월 말까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조정은 아마 그쪽하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8월 말 출국, 그래서 수업은 사실상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변경 및 페이지 수 제한이 있나요? 양식 자체 변경은 불가한데 일단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작성 시 뭐 내용 많이 쓰시건 뭐 적게 쓰시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2페이지까지는 작성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휴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가요? 일단 요거는 휴학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8월에서 나가서 2월 말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적을 계속 두고 있는 거죠. 휴학을 안 한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능하긴 한데 그래갖고 학점 인정 및 휴학 가능 여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도 본인이 속속된 학교의 행정실에 정확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능하다는 건 저희 고려대학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보보호대학원에 한해서는 저희 학생들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도 다른 과는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제가 속한 여기만 하더라도 학점 2학점이 연구지도 학점이 있거든요. 매번 매 학기마다 그 2학점만 딱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한 거죠. 해놓은 상태에서 나가서 거기서 3과목과 프로젝트 1과목 그러면 사실상 4과목 듣는 건데 듣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 학기 때 네, 이런 걸 들었다라고 두시면 이제 그걸 학과 주임이 요 과목 다 의미 있다 하면 승인을 해주면 3과목 최대 3과목을 학점 인정을 해주는 거가 다 내규에 다 있더라고요. 이 사업 때문에 내규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내규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다른 과도 아니면 다른 학교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없다면 그때는 좀
요 사항에 해당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학과, 그다음에 학교 행정실에 꼭 문의를 하신 다음에 해주시기 바래요. 이걸 체크를 안 해서, 나 된다 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는 개인의 개인 잘못으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신 거는. 왜냐면 이건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저희 정보대학원의 기점으로 말씀드리는 저희 대학원에서 휴학을 한 다음에 가신 다음에 수업을 듣고 돌아와도 그 과목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거. 그것도 다 체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학을 안 하시건 휴학을 하시건 그거 다 가능하다. 근데 이제 휴학을 안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나는 2년 안에 무조건 졸업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걸 걸어놓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점 등록고 들어왔을 때 2년 안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휴학을 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4학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휴학했기 때문에 사실상 5학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졸업이 딜레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좀 판단을 하셔서 내가 어떤 게 더 낫겠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연구지도만 걸어놓고 나가신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등록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아예 휴학을 하는 게 내가 나의 형태에서는 낫겠다. 아니면 나는 휴학을 안 하고 가는 게 낫겠다. 뭐 그런 거는 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도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 추천서는 지원자가 하나요? 지도 교수님 보내도 되나요? 이거는 저희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내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원자는 지원했는데 교수님이 안 보내갖고 난처해지면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지원자가 지도 교수님께 받아서 직접 제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그 행정처리상으로 좀 편할 것 같아갖고. 왜냐면 교수님들 보내주세요 했는데 교수님 바쁘다고 해서 잊어버렸다. 그러면 마감 시간 지났으면 낭패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생이 직접 받도록 하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천서 및 공인 영어 시험 등의 제출은 1차 서류 접수 기간이나 4월 30일 이전에 제출이 되나요? 되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다 제출 가능하고요. 여기서 공인 영어 시험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저거는 옵션이에요. 필수사항 아닙니다. 영어 점수는 꼭 몇 점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추천서 미리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미리 내셔서 하시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실 필요도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3차 면접 그 전까지만 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월 지급될 금액은 얼마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생 1인당 총 지원비는 5,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매달 약 200여만 원 내외의 체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환율 변경 이런 거 추가 비용 발생 시 다소 체제비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오를 수도 있고 약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형 실기는 객관식인지 에세이 형식인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건 외부 출제위원이 객관식과 주관식 혼합된 형태로 출제할 예정이다 라는 거고요. 실기 전형 학습 가이드 참고 요망 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슬라이드 물론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거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다 유튜브에 올리지만 요 슬라이드도 별도로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그 슬라이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다음에 그렇죠. 3차 전형 때 추천서, 학부 증명서, 성적 증명서, 영문 자기 소개서, 그 공인 영어 시험 증빙 서류,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답이 그냥 맞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서 및 공인 영어 시험, 연구 계획서, 영문 자기 소개서 등에 대한 증빙 자료는 3차 때, 3차 면접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요청을 할 예정이니까 뭐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전형이 가능하면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안 맞을 때만 불합격이고 웬만하면 1차 전형은 통과를 시키니까 이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형에 사용되는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여기 써 있듯이 5월 17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성적을 계속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 옥스퍼드 교수님도 저한테 영어를 좀 잘하는 애를 뽑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잘하면 좋죠. 저도 영국에서 거의 외국에서 10년 있었는데 영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공부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잘 읽고 열심히 의지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타입이라, 어쨌든 영어 성적은 여기서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지금 영어 성적 딱 따로 증빙 자료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필수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 3차 면접 때 뭐 자기소개해보고 뭐 이렇게 몇 마디를 해보는데 영어가 아무 영어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뭐 무슨 얘기하는지 저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느낌이 들게 아무 반응이 없고 뭘 질문하는데 대답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이 학생이 영국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영어 성적 요거는 그렇게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내주시면 그 면접 평가할 때 영어 점수가 뭐 토익이건 토플이건 뭐 IELTS건 뭐 이런 게 점수가 있다. 이런 부분 잘하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고 딱 넘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다 안 따져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 있으시면 제출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없으셔도 그렇게 뭐 그것 때문에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차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3차전에 제출한 영문 자기소개서가 따로 요구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꼼꼼하게 못 봐서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내년부터는 국문이나 영문 둘 중에 하나는 없앨까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면 왜 저걸 두 번 제출하게 했지?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일단 공고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죄송스럽지만 좀 1차 때는 국문으로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3차 때는 영문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중복된 내용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여기도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개의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미처 국문과 영문을 굳이 두 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미처 제가 캐치를 못 해갖고 그게 된 거니까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자기소개서는 영문하고 나머지 건 다 국문으로 쓰셔서 제출하셔야 된다고. 각종 서류도 있잖아요. 제출하시는 거. 영문 자기소개서 빼고는 모두 다 국문으로 하셔도 상관없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100%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데 졸업 논문 심사 등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 출입국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IITP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2월 중에 졸업 논문 심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1월 중에 뭐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파견 교육 기간 중에는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나 천재지변, 건강악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대 2주 이내로 귀국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는 그 IITP에도 문의를 해봐야겠지만 IITP를 떠나서 검토위원회가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할 텐데, 여기서 이 학생이 지금 진짜로 졸업 논문 심사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단 일주일이라도.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들어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지금 아직 픽스된 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좀 더 IITP에 문의 후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냐라고 한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검토위원회 검토 후 승인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걸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개인 사정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항공료 등 일체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그리고 그 국내에 머무는 동안은 체재비가 반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그 문의사항 들어온 거랑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추천서에 한 장.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많아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예. 휴학 관련인데 고대 기준에서 1학년 1학기 이면서 휴학 2학기 1학년 1학기 일단 지원은 1학년 1학기 때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건 1학년 2학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휴학은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 휴학이 불가능하다고. 휴학이 왜 불가능해요? 어떤 대학원에서 휴학이 불가능하다고요? 대학원에서 왜 휴학이 불가능해요? 연구지도만 신청하고 휴학을 하는 게 연구 지도만 신청한 거는 휴학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휴학을 안 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학기 때부터 가능하거든요. 정보부 대학원은. 이건 다른 학교, 다른 과는 달라요. 3학기인데 이거는 제가 저희 대학원은 이번 주 말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번 주 중에 제가 그걸 2학기로 바꾸자라고 지금 저희 교수회의, 학과회의에 상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의를 해서 내규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뀌게 되면 2학기 때 휴학 안 하고 2학점 걸어놓고 나가시는 게 가능해져요. 됐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로 휴학을 해도 학점 인정을 해준다고. 네네. 네, 그거는 제가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받았어요. 네. 그것도 이건데 요거 오해하지 마실 게 이게 저희 정보부 대학원, 고려대학 정보부 대학원의 내규인 거고 다른 학교, 다른 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내규를 꼭 꼼꼼히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거는 일단은 지금 저 질문하신 분의 마이크가 없어서 아마 못 들리실 텐데 지금 연구실에 대학원생들은 다 연구실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R&D 과제들. 근데 이 경우 요거를 받고 있으면 받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IITP 담당관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딱 안 된다. 이거는 뭐 어디에 뭐 문구가 없나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R&D, 국가 R&D 과제잖아요. R&D. 근데 다른 과제들이 국가 R&D 과제일 경우 그 과제들이 국내에서 진행한다라는 어떤 항이 있다라면 근데 이 과제를 인해서 외국에서 체류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체류하는데 만약 그 R&D 과제가 국내에서 수행한다라는 뭐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충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국가 R&D 과제 부분에서는 만약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은 못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이거 안 된다 이렇게까지 뭐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거는 좀 권장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 뒤져보니까 그 각 과제마다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먼저 여쭤볼게요.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8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6개월 동안 계속 수업을 듣는 건지 아니면 8주 수업 듣고 방학 8주 수업을 듣는 건지. 그게 일단 그것 때문에 처음에 옥스퍼드 교수진들하고 저는 이제 제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데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정작 이 정부 이 기관에서 요 기획했던 데서는 한국 시스템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미국하고는 사업을 했으니까 비슷한 사람인데 요게 안 되니까 그 스케줄이 달라서 저희가 어쨌든 6개월 동안 방학이 있어서 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교육을 안 시키고 뭐 딴 데 여행을 가거나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6개월을 어떻게든지 수업을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그 6개월 동안 교육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정부 측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옥스퍼드 대학에 다 얘기를 해갖고 이분들이 아까 그 세 과목과 프로젝트를 6개월에 걸쳐서 골고루 나눠놓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옥스포드에서 듣는 수업은 파견된 한국인들끼리만 듣는 건지? 이게 그것도 처음에는 그 CS 애들, 그 옥스퍼드 대학 CS 애들하고 같이 받는 걸로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텀제, 그 영국은 텀제거든요. 근데 텀제랑 우리나라 그 세메스터 요거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해갖고 현재 이번 올해는 일단은 가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우리끼리 먼저 일단은 듣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그쪽 칼리지에 있으면 칼리지라는 그러니까 영국에서의 칼리지 개념은 뭐냐면 디파트먼트랑 좀 다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러니까 디파트먼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학과랑 똑같아요. 근데 영국에 이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는 칼리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칼리지는 뭐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숙소를 같이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의 칼리지 안에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전산학과 교수도 있고 전산학과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경제학과 교수와 경제학과 학생도 같은 칼리지에 있어요. 같은 칼리지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CS 디파트먼트의 학생들과 같이 듣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켈로그 칼리지라는 칼리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칼리지 안에 있는 학생들과 어떤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있을 수 있는데 수업을 같이 듣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마 근데 그거는 일단 올해 그러고 아마 또 내년 협상 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을 나중에 주세요. 왜냐면, 저희도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어긋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향후에 한 1년 뒤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시면, 그럼 저희가 내년도에 그분들한테 이런 거 필요하다. 아니면 말씀하시는 데 디파트먼트에 어떻게든 지금 과정으로 학생들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안 되겠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조심스러운 게 지금 학생들의 레벨이 지금 완전히 정부에서 뽑으니까 저희도 약간 좀 이게 들쭉날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외국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이 또 가서 쉽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저희도 좀 더 정밀하게 좀 만들 필요는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있어요? 아까 어떤 분? 네. 일단 아직 크게 디테일하게는 안 잡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지원자 인원에 맞춰서 조금 배분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자 많다. 그러면은 어쨌든 공고 자체를 오후 시간, 5시간 내에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면접위원이 2개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 면접위원이 전체를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 또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분들이 그 지원자들 모두 다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지원자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그 면접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학과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 정보부대학원은 가능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수료생이요? 그러니까 나간 동안이요? 나간 동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료생 다 가능하거든요, 이 사업은. 네네네. 왜냐면 이게 각 학교의 각 행정실마다 내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맞춰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직접 문의해 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깔끔해요. 네. 어떤 수업? 저희 대학원 수업이요? 이번 학기요? 그거야 그거는 그 담당 교수님 있잖아요. 여기에 학교에 교수님한테 문의해서 청강 들어도 되냐 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거의 다 질문했네요. 질문 없으시면, 그러니까 질문이 나중에라도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메일
요 이메일 어드레스로 보내시면, 그러니까 일단 요 이메일 어드레스 하면 저희 운영진 그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들한테 다 가고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왔다.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냐. 어떤 식으로 하냐. 다 공유가 돼서 최종 결정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문의하면 제가 이제 즉답을 말씀드리는데 애매하면 제가 지금 당장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저걸로는 이것저것 다 문의해 본 다음에 컨펌된 답변을 드리니까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 교수진들 이런 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쪽 리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계신 요 안드레 마틴 시스템 쪽 전문하시는 분이고요. 이반 마티노빅 이 사람 지금 우주보안 쪽 하시고요. 그다음에 카스퍼 라스무슨 이런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켈로우 칼리지에 지금 그 옥스퍼드 대학의 CS 전산학과에서 그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다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꽤. 그분들이 지금 여기 칼리지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칼리지가 좀 작은 칼리지예요. 그 칼리지는 대학원생 중심의 칼리지거든요. 왜 저 칼리지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멤버들이 CS에서도 사이버 보안만 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이 칼리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다 나름 유명한 분들입니다. 안드레 마틴 저분들 꽤 유명한 분이고요. 그다음 이반 마티노빅 이분 요새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요. 캐스퍼 라스무슨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가 아마 오늘 간단한 내용이 전부일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거예요?